장무기 일행이 탄 구명정이 적함 선체에 배전을 갖다 붙이자 적함 갑판 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다. 먼저 사손이 줄사다리를 더듬어 잡더니 첫 번째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뒤를 주지하기 아리를 껴안고 한 손으로 줄사다리를 잡고 올라갔다. 그 다음으로 아소가 올라갔고 장무기는 조민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갑판 위에는 하나같이 노란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우람한 체구의 거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입에 안에는 유은사, 묘풍사, 휘월사 세 사자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페르시아인 가운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자 임기응변에 밝은 조민이 대답했다. 우리는 먼 바다를 항행하던 도중 폭풍 후에 배가 전복되어 표류하던 끝에 구사일생으로 여기까지 떠내려왔소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니 실로 감사하외다. 조민의 대답을 들은 페르시아인이 갑판 한가운데 의자에 앉은 수령에게 뭐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 수령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때 갑자기 아소가 몸을 솟구쳐 날아가더니 대뜸 수령에게 일장을 후려쳤다. 흠칫 놀란 수령이 황급히 몸을 틀어 피하면서 앉아있던 의자를 움켜잡기가 무섭게 아소를 내려쳤다. 비록 장무기는 아소의 돌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반응은 빨랐다. 아소의 첫 공격이 실패하자마자 몸을 날린 장무기는 그대로 아소를 공격하는 수령의 혈도를 찍어 쓰러뜨렸다. 느닷없는 기습에 놀란 페르시아인 수십 명이 황급히 병기를 뽑아들고 장무기 일행을 포위했다. 그들 모두 무공을 익힌 무사들이었지만 유은사, 묘풍사, 휘월사에 비하면 까마득하게 떨어지는 수준의 솜씨였다. 장무기 일행은 잠깐 사이에 수십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인을 모두 제압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넘는 페르시아인들이 죽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적함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뒤이어 뿔구동 소리와 나팔 소리가 어지러이 들리더니 나머지 페르시아 함대가 모두 장무기 일행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적함들은 배전끼리 맞대고 당장 갑판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옮겨 탈 기세였다. 그때 장무기가 혈도를 찍어 쓰러뜨린 수령의 덜미를 잡고 훌쩍 몸을 솟구치더니 돛대 위로 올라갔다. 누구든지 이 배에 올라서기만 하면 이 사람을 일격에 때려 죽이겠다. 장무기가 내공을 실어 큰 소리로 외친 소리를 듣자 일행이 탈취한 배를 포위하고 있던 모든 페르시아 함선에서 고함 소리가 진동했다. 비록 장무기가 페르시아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아무도 이쪽 배로 뛰어오르는 자가 없는 것을 봐서는 지금 잡고 있는 인질이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은 알 수 있었다. 장무기는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갑판으로 뛰어내려 수령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밀려왔다.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한 장무기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뒤차기로 등 뒤에 있는 적을 공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정면에서 성화령이 날아왔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왼쪽에서도 성화령 한 자루가 수평으로 후려쳐왔다. 어느 틈엔가 유은사와 휘월사 그리고 묘풍사가 들이닥친 것이다. 이미 혼전이 벌어진 이상 소리로 적을 간파하는 사손은 이 싸움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리고 조민과 아리는 부상으로 싸울 수 없었고 주지학과 아소는 이들 싸움에 개입할 실력이 없었다. 장무기는 어서 모두 선실로 피해 들어가라고 고함쳤다. 그러면서 내려놓았던 수령을 다시 집어들어 날아오는 성화령 앞으로 들이밀었다. 아니나 다를까 성화령을 휘두르던 휘월사가 깜짝 놀라 황급히 성화령을 걷어들였다. 이들 세 사자가 인질로 잡힌 수령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장무기는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인질을 방패 삼았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세 사자의 합격진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화령이 날아드는 방향에 인질을 내세우면 공격자는 바로 성화령을 걷어들이느라 오히려 중심이 무너졌다. 자기보다 수준 낮은 적을 상대하고 있다면 별 상관없겠지만 상대가 장무기라면 그 작은 틈도 치명적이었다. 결국 성화령으로 공격하다 급하게 성화령을 걷어들이던 유은사의 허벅지에 장무기의 발차기가 적중했다. 그 순간 유은사의 몸이 휘청했다. 다행히 휘월사가 측면에서 장무기를 공격하는 바람에 추가타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동안 유은사는 다리에 받은 충격으로 제대로 기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장무기를 공격해 들어오던 휘월사 역시 상황은 유은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무기가 인지를 앞으로 내밀며 달려들자 휘월사 역시 황급히 공격을 거뒀다. 그 순간 장무기의 주먹이 휘월사의 어깨에 적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묘풍사가 괴이한 보법으로 장무기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어느새 머리 위에서 성화령을 내려치고 있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인지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화령이 인질로 잡힌 수령의 왼쪽 뺨에 정통으로 맞은 것이다. 묘풍사와 유은사 그리고 휘월사 세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더니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 그러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뒷걸음질로 도약해서 물러섰다. 세 사람은 서로 몇 마디씩 주고받더니 돌연 장무기 손에 잡혀있는 수령을 향해 공손히 허리 굽혀 예를 올렸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더니 자기네 함선으로 물러갔다. 저희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처 성화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인지를 방패로 들어올린 것을 보자마자 묘풍사가 힘을 뺐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장무기 손에 인질로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 수령 또한 내공 고수였기 때문에 성화령에 맞는 순간 모든 내력을 운용해 공격을 방어한 덕분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잠시 후 뿔구동 소리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울려 퍼지더니 큰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 뱃머리에는 금빛으로 수놓은 커다란 깃발 12폭이 가지런히 꽂히고 갑판 위에는 호랑이 가죽을 덮은 걸상 12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중 걸상 하나만 비었고 나머지 11개에는 모두 주인이 앉아 있었다. 눈치 빠른 조미는 주인 없는 호피 걸상이 6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말했다. 우리가 잡은 인질과 저 큰 배 걸상에 앉은 11명의 복색이 똑같군요. 아무래도 이 사람까지 합쳐 12명이 대수령인가 봐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중 서열이 6번째고요. 조민의 말을 듣고 사손이 말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총교단 12보수왕이 모두 중원 땅에 온 모양인데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군. 그 말을 듣고 조민이 12보수왕이 뭐냐고 묻자 사손이 답했다. 페르시아 총교 교주 휘하에서 명교 경전을 수호하는 최고 원로들이야. 그들은 신분과 지위가 우리 중토 명교의 4대 호교법왕에 해당하는데 이들 12보수왕은 모두 교리에 정통하고 경전에도 능숙하지. 하지만 무공 실력까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더군. 무기 손에 사로잡힌 사람 서열이 6째라면 이 사람은 평등 보수왕이겠군. 사손이 말을 마칠 때쯤 사방을 포위하고 있던 10여 척의 페르시아 함선들이 일제히 함포를 이쪽을 향해 조준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짱이 어지간한 장무기도 은근히 겁이 났다. 만약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무공이 절정에 달한 장무기 본인이야 어떻게 해서든 한 몸 빠져나가는 거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을 무사히 탈출시키기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페르시아 함대 쪽에서 누군가 고함쳤다. 근무사왕은 들어라. 여기 총교 12보수왕이 모두 있다. 그대가 총교에 지은 죄를 여기 보수왕들이 너그러이 사면해 주셨다. 그러니 속히 인지를 풀어주고 그대들이 가고 싶은 대로 배를 몰아 떠나라. 그 말을 듣고 사손이 껄껄대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대들은 근모사왕 사손이 3살 난 어린아이로 보이나 보군. 우리가 인지를 풀어주면 그 즉시 당신네 함대에서 대포로 일제 사격을 퍼부어 우리 일행을 송두리째 몰살시키려 한다는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는가. 그러자 맞은편 함선에서 노성이 터졌다. 실로 고약한 자로다. 그대가 인지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포를 쏘지 못할 듯 싶은가. 그 말에 사손이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대꾸했다. 좋소. 그대들이 3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여기 있는 총 교단 친구들을 모두 풀어주겠소. 무슨 조건인지 말해보라. 첫째는 오늘 이후로 페르시아 총교와 중토 명교는 서로 친하게 지내며 존중하되 상호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하겠소. 좋다. 2번째 조건은 뭔가? 당신네가 사로잡은 다이치스를 석방해 이쪽 배로 보내고 정조 잃은 죄를 사면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추궁하지 않기를 바라겠소. 그 말끝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건너편 함선이 시끄러워졌다. 잠시 후 상대편에서 2번째 조건은 중토 명교와 상관없는 일이니 절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나머지 조건도 들어보자고 했다. 사손의 3번째 조건은 간단했다. 당신네 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을 보내
우리가 탐배 뒤를 따라오게 하시오. 그럼 우리 배가 50리 바깥으로 나간 뒤에 당신네 측 함선이 추격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인질들을 작은 배에 옮겨 태울 것이니 그때 당신네들 좋을 대로 데려가도록 하시오. 그러자 상대방이 펄펄 뛰며 욕을 해댔다. 곧이어 12보수왕 가운데 막내인 구명 보수왕이 곁에 앉은 11번째 재심 보수왕에게 신호를 보내더니 그대로 몸을 솟구쳐 이쪽 배로 뛰어올랐다. 그것을 보고 장무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구명왕을 공격했다. 장무기는 자신의 일격이 구명왕의 가슴에 적중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구명왕 곁에서 재심왕이 일장을 내뻗어 장무기의 공격을 상쇄시켜버리고 말았다. 장무기의 공격이 상쇄되자 곧바로 구명왕이 장무기를 공격해 들어왔다. 장무기는 황급히 몸을 비스듬히 틀어 공격을 피하면서 발차기로 반격했다. 그렇게 세 사람 간의 질풍 같은 공방전이 벌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연속해서 10여 초나 주고받았다. 비록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장무기의 놀라움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두 보수왕의 무공 실력은 유은사, 휘월사, 묘풍사에 비해 다소 뒤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협공과 사용하는 초식만큼은 괴상하기 짝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분명한 건 두 사람 무공이 건곤대 나이 신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어쩌다가 건곤대 나이 신공의 일부를 주워듣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쨌든 이들의 협공은 앞에 싸웠던 세 사자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질 뿐 싸우는 방식은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었다. 그때 유은사와 휘월사 그리고 묘풍사가 일제히 기합 소리를 터뜨리더니 또다시 이쪽 배로 공격해왔다. 그들은 두 보수왕과 싸우고 있는 장무기 쪽이 아닌 평등왕이 잡혀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사손이 즉시 평등왕을 움켜잡고 도룡도를 뽑아 그 자리에서 좌우로 춤추듯 칼을 휘둘렀다. 세 사자는 도룡도의 칼바람도 무서웠지만 도룡도가 휘둘러질 때마다 다른 손에 잡혀같이 휘둘러지는 평등왕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다. 그렇게 갑판위가 소란스러워질 무렵 갑자기 구명왕이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장무기의 일격을 맞은 것이다. 비록 두 보수왕의 괴이한 초식 때문에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했으나 앞서 세 사자와도 동수로 겨룬 장무기가 그들보다 실력도 뒤떨어지면서 숫자도 적은 두 보수왕에게 계속 고전할 리는 없었다. 구명왕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유은사와 휘월사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성화령으로 장무기를 공격해왔다. 만약 그들이 적절히 개입하지 않았다면 재심왕 역시 장무기 손에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는 사이 묘풍사가 재빨리 구명왕을 껴안아 들고 자기네 배로 훌쩍 뛰어 돌아갔다. 그 사이 묘풍사의 빈자리를 재심왕이 대신해 유은사와 휘월사랑 같이 손발을 맞춰 장무기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들의 협공은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아 빈틈이 많았다. 장무기는 오히려 두 보수왕과 싸울 때보다 대처하기가 편한 느낌마저 들었다. 결국 그들은 뒷걸음질로 도약해 자기네 배로 물러가 버렸다. 그들이 물러나자 장무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건곤대 나이 신공을 배우기는 한 것 같은데 영 엉터리로 배웠군요. 그 말을 듣고 사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페르시아 총교단에서 건곤대 나이 신공이 실전된 지 이미 수백 년이다. 다이치스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남은 것은 한낱 볼품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이치스를 광명정에 보내 건곤대 나이 신공을 훔쳐내려 한 거지. 그러자 장무기가 말했다. 저들의 무공 바탕이 무척 얕은 걸 보면 과연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입니다만 저들이 쓰는 수법만큼은 아주 교묘하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소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더니 맞은편 적함에서 세 사자가 웬 사람 하나를 끌어다 11명의 보수왕 앞에 내세웠다. 끌려나온 사람은 구부정한 몸을 용두개장으로 버티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금화파파였다. 두 번째 걸상에 앉은 지혜 보수왕이 페르시아 말로 금화파파에게 뭐라고 호통치며 물었다. 그러자 금화파파가 고개를 돌려 외면한 채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자 지혜왕이 싸늘하게 비웃으며 일어서더니
왼손을 내뻗기 무섭게 금화파파의 정수리를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는데 놀랍게도 금화파파의 백발 머리카락이 훌러덩 벗겨져 버렸다. 벗겨진 가발 밑에는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휘날렸다. 놀란 금화파파가 얼굴을 돌리려 하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살가죽을 벗겨냈다. 장무기를 비롯한 일행 다섯은 저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지혜왕 손에 들려있는 임피명구를. 임피명구가 벗겨지자 금화파파의 주름살로 우글쭈글하던 얼굴은 아름다운 중년 부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장무기는 입이 딱 벌어진 채 다물 줄 몰랐다. 사손의 말처럼 비록 나이를 먹기는 했으나 다이치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정체가 드러난 다이치스는 짚고 있던 용두개장을 내던져버리고 허리를 쭉 폈다. 지혜왕이 다시 뭐라고 묻자 그녀의 입에서도 페르시아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동안 지혜왕을 비롯한 보수왕들의 얼굴 표정이 갈수록 무겁게 굳어져 갔다. 조민이 아소에게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고 물으며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을 때 아소의 두 눈에선 그칠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하시네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없군요. 그렇게 다 알면서도 왜 사시 어른이 그 말씀을 못하게 막지 않았나요? 그러자 조민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을 못하게 막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자 아소는 원망에 찬 눈길로 조민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은 애당초 금화파파가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자삼용왕인 줄은 알았어도 그 자삼용왕이 성녀 다이치스라는 사실은 몰랐죠. 금화파파가 저렇듯 변장한 목적은 페르시아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방금 사시 어른께서 내건 두 번째 조건이 성녀 다이치스를 석방하라는 요구였죠. 비록 사시 어른은 호의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지혜 보수왕의 눈을 속이지는 못했어요. 만일 저들더러 금화파파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원망을 듣기엔 억울한 일이었으나 조민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어렴풋이나마 그녀와 금화파파 사이가 심상치 않은 사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히 변명하지 않은 것이다. 애꿎은 조민의 심사가 이러한데 당사자인 사손의 미안함이야 더할 나위가 없었다. 사손은 입을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없이 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이치스를 구해내고 말 거라고. 그때 아소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금화파파를 질책하고 있어요. 성녀가 시집을 갔다느니 배교를 했다느니 그래서 파파를 불태워 죽이겠다느니. 그러자 장무기가 반드시 금화파파를 구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아소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보수왕 11명에다 새 사자까지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아소가 울음을 뚝 그치며 소리쳤다. 저 사람들이 지금 평등왕을 어떻게 빼앗아올까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자 조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평등왕이란 작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낯짝에 저렇게 글씨를 찍혀서야 창피해서 얼굴 들고 살 수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로 물었다. 얼굴에 무슨 글씨가 찍혔다는 거요? 그러자 조민이 평등왕의 왼쪽 뺨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정말 페르시아 문자가 찍혀 있었는데 그건 한참 전에 묘풍사가 성화령으로 평등왕의 왼쪽 뺨을 때려서 생긴 자국이었다. 퍼뜩 뭔가 깨달은 조민이 아소에게 물었다. 동생은 페르시아 문자를 알지? 그 말을 듣고 아소가 평등왕의 왼쪽 뺨에 찍힌 글자를 읽어봤다. 아소는 장무기를 따라 광명정 비밀 통로에 들어가 건곤대 나이 신공을 암기한 적이 있었다. 비록 익히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이미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아소는 평등왕의 뺨에 찍힌 문자를 번역하다가 저도 모르게 경탄을 터뜨렸다. 이건 건곤대 나이 신공이에요. 장무기가 정말 건곤대 나이 신공이냐고 묻자 다시 자세히 읽어본 아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처음 보았을 때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네요. 그러면서 아소는 평등왕 뺨에 새겨진 페르시아 문자를 중국어로 해석해줬다. 장무기는 불과 20자밖에 안 되는 낱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하고 영감을 받았다. 장무기는 입으로 몇 차례나 되뇌면서 그 구결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그때 갑자기 아소의 놀란 외침이 들려왔다.
교주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세 사자가 교주님을 공격하는 동안 근수왕, 진화광, 공덕왕 셋이 한꺼번에 평등왕을 빼앗으러 덤벼들 거예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사손이 평등왕을 가슴 앞에 번쩍 들어놓고 장무기에게 도룡돌을 던져주었다. 이 칼을 사용해라. 조민 역시 서슴없이 의천검을 주지학에게 넘겨주었다. 비록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는 사이지만 지금은 공동의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 부상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보다 주지학이 의천검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이쪽 배로 건너온 근수왕, 진화광, 공덕왕 셋은 혹시라도 평등왕을 다치게 할까봐 병기는 쓰지 않고 맨손으로 육박전을 벌였다. 주지학은 사손 곁에 지켜서서 상황이 급박해질 때마다 의천검으로 평등왕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적들의 협공에 빈틈을 만들었다. 또 한쪽에선 장무기가 또다시 세 사자와 한판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무기는 세 사자와 싸우면서 좀 전에 평등왕 뺨에 적혀있던 구계를 생각했다. 그러다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다. 깨달음은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왔다. 방금 아소가 번역해준 네 마디 구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니 세 사자가 움직이는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수법이 한낱 건곤대 나이 신공의 1단계 기초 입문 수준에 지나지 않다는 걸 깨우쳤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는 건 어림짐작으로 알겠는데 이들의 괴상한 초식은 뭔지 몰랐다. 장무기는 이들의 무공 요체를 알려면 성화령 6자루를 몽땅 빼앗아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되겠다 싶었다. 목표를 정한 장무기는 이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다 휘월사가 움직일 방향으로 함께 움직였다. 갑자기 장무기가 방향을 틀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휘월사는 깜짝 놀랐다. 휘월사는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쥐고 있던 성화령 2자루를 고스란히 장무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다음 다시 유운사 앞으로 몸을 이동한 장무기는 생각 외로 쉽게 성화령 2자루를 뺏을 수 있었다. 장무기는 뺏은 성화령을 품속에 집어넣고 유운사와 휘월사의 멱살을 잡아 페르시아 함대 쪽으로 내던져버렸다. 그러자 페르시아 함대 쪽에서 놀라움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묘풍사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돌려 자기네 배 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나머지 성화령도 필요했던 장무기가 쉽게 보내줄 턱이 없었다. 장무기는 몸을 날려 배전 사이를 건너뛰고 있는 묘풍사의 발목을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강제로 묘풍사의 발목을 끌어당겨 다시 가판위로 패대기 쳐버렸다. 그런 다음 묘풍사가 들고 있던 성화령 2자루도 마저 뺏어버리고 다시 묘풍사의 멱살을 잡고 진화광에게 던져버렸다. 사손과 싸우고 있던 진화광은 느닷없이 묘풍사가 날아와 자기를 들이박자 함께 가판 위에 나뒹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대경실색한 근수왕과 공덕왕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몸을 솟구쳐 진화광을 양쪽에서 껴안고 그대로 자기네 함선으로 달아나버렸다. 뒤늦게 묘풍사도 그들을 따라 돌아가려고 했지만 등 뒤에서 장무기가 묘풍사의 혈도를 찍어 사로잡고 말았다. 장무기는 즉시 품속에서 6자루의 성화령을 꺼내 아소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아소, 얼른 이 성화령 6자루에 새겨진 글자를 번역해줘. 시간 없으니깐 어서 빨리 풀어봐. 그러자 아소가 6자루의 성화령에 적힌 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6자루 성화령에 새겨진 페르시아 문자는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서 장무기는 주지학과 사손에게도 말했다. 주소저, 당신은 의천검으로 평등왕의 목을 겨냥하고 계시오. 그리고 큰아버님은 도룡도로 묘풍사의 목을 겨냥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사손과 주지학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사이 장무기는 아소를 통해 상대 무공의 요체를 파악했다. 성화령에 새겨진 괴상한 무공은 바로 옛날 페르시아의 자개광 산중노인 하산의 것이었다. 그는 이 6자루 성화령에 자신이 완성한 필생의 무공 요체를 새겨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 정교하고 심오해서 12보수왕 가운데 수련 정도가 최고에 도달했다는 대성 보수왕조차 이제 겨우 4할 정도밖에 터득하지 못했다. 거기다 건곤대 나이 신공마저 그 정수가 10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페르시아 총 교단의 고수들은
일할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건곤대 나이 신공과 사알도 제대로 익히는 자가 없는 하산에 무공을 섞어 괴상야릇한 무공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장무기는 뱃머리에 두 무릎을 깍지 끼고 앉은 채 아소가 풀이해주는 페르시아 문자를 한 구절 한 구절 새겨듣고 있었다. 만류기 중이라고 했다. 이미 구양 신공과 건곤대 나이 신공을 통달하고 장산봉으로부터 태극권과 태극권법까지 배워 통달한 장무기였다. 아소가 성어령 6자루의 페르시아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났을 때 장무기는 전체 내용 가운데 8할쯤 암기하고 깨친 부분도 6할은 되었다. 이 정도 깨우침만으로도 12보수왕과 세 사자의 무공 요체를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적선에서 다이치스의 손발에 삿을 달린 쇠고랑을 채웠다. 그와 동시에 적선 가판에 페르시아인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일제히 활시위를 당겨 이쪽을 겨냥했다. 그때 가운데 자리에 앉은 대성 보수왕이 대갈일성으로 호령하자 사면을 포위한 선상에서 북소리가 천둥 벼락치듯 일제히 울리고 뿔나팔 소리가 잔잔한 밤바다 수면에 길게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보수왕 11명이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저마다 손에 병기를 움켜잡았다. 그런 다음 무시무시한 기세로 일제히 이쪽 배를 향해 건너뛰었다. 그러자 사손과 주지학이 각자 인질이 된 평등왕과 묘풍사의 목에 칼을 겨눴다. 그 모습을 보고 보수왕들은 감히 덮칠 엄두가 나지 않는지 멀찌감치 반다령으로 에워싼 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지혜왕이 손짓하며 적선에서 몇 사람 불러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엿들은 아소가 다급하게 장무기에게 말했다. 교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 배에 구멍을 뚫으려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무기는 바람처럼 대성왕 앞으로 들이닥쳐 그의 혈도를 찍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대성왕 좌우 양곁에 서 있던 공덕왕과 장화왕이 장무기의 정수리를 향해 각자의 무기를 내려쳤다. 사실 페르시아인들이 장무기를 힘들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독특한 협공 방식과 괴상한 초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 페르시아인의 무공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장무기에게 그런 것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장무기는 두 보수왕의 공격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양손을 덥석 내뻗어 두 보수왕의 목젖을 움켜잡아버렸다. 두 보수왕은 목젖의 급소 요혈을 움켜잡힌 채 상대방이 당기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장무기는 두 보수왕을 움켜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 발로 연환태를 날려 제심왕과 진학왕이 들고 있는 대도를 걷어차 날려보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발을 날려 근수왕과 구명왕의 몸뚱이를 걷어차 바닷물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기선을 확실히 잡았다고 장무기가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키가 훤칠한 보수왕 하나가 무섭게 덮쳐오더니 장무기를 몰아붙였다. 장무기는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싶어 잡고 있던 두 보수왕을 던져버리고 반격에 나섰다. 장무기를 공격한 사람은 상승왕이었다. 상승왕은 이름 그대로 상승무패라 불리는 보수왕이었는데 비록 서열은 세 번째지만 이날 이때껏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12보수왕 가운데 가장 무공이 높은 사람이 상승왕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12보수왕들 수준에서 이야기였을 뿐 장무기에게는 호적수가 될 수준은 아니었다. 상승왕은 장무기와 30여 초를 겨룬 이후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상승왕은 다른 보수왕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인물이었다. 장무기는 그런 상승왕이 밉게 보이지 않았다. 그대의 무공이 매우 놀랍소. 나는 그대를 해치고 싶지 않소. 이만 놓아줄 테니 공연히 날 잡을 생각 말고 속히 돌아가시오. 그러고는 급소를 누르고 있던 양손을 놓아버렸다. 장무기가 이렇게 나오자 상승왕은 고마움과 부끄러움에 겨워 고개 숙이는 신용으로 감사를 표시하더니 그대로 뒷걸음질 쳐 자기네 배로 돌아갔다. 눈앞에서 무공이 제일 강한 상승왕마저 패하는 것을 보자 보수왕들의 우두머리 대성왕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대성왕이야 모든 보수왕이 일제히 썰물 빠지듯 자기네 배로 퇴각했다. 이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해진 조민이 목청을 높여 외쳤다. 그대들은 어서 다이치스를 이쪽 배로 보내라. 그리고 금모사왕의 세 번째 조건을 수락하기 바란다. 그 말을 듣고 보수왕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페르시아 명교 신도 두 사람이 다이치스를 결박지은 채 이쪽 배로 떠매고 건너왔다.
그러자 주지학이 의천검으로 다이치스 손발에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줬다. 그때 지혜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들은 어서 속히 출항하여 중토로 돌아가라. 우리는 약속대로 소선 한 척을 그대들 함선 뒤에 따라 붙이겠다. 그 말에 장무기가 두 손 맞잡아 살해했다. 이윽고 배는 닻을 뽑아 올린 다음 바다 바깥쪽으로 키를 돌려놓고 돛대의 도포까지 모조리 펼쳐놓았다. 이윽고 바닷가를 벗어난 배가 서서히 외해를 향해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작은 종선 한 척이 따라붙으면서 밧줄을 던져보냈다. 장무기는 그 밧줄을 잡아 배꼬물에 묶었다. 멀찌감치 거리를 떼어둔 채 끌려오게 한 것이다. 작은 배에는 유은사와 휘월사, 그리고 선원 몇 명이 타고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